J1그룹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그곳은 서울의 하늘을 소유한 자의 공간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적인 배경으로 삼았고,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소재로 마감된 내부는 권력의 차가운 공기를 내뿜었다. 강민호 대표는 이탈리아산 수제 구두 소리를 울리며 창가에 섰다. 30 중반의 나이에 이미 모든 것을 손에 쥔 남자. 그의 시선은 발 아래 도시가 아니라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완벽한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맞은편, 방대하고 값비싼 마호가니, 책상 앞에는 윤세아라는 이름의 인턴이 서 있었다. 그녀는 J1그룹의 치열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막 합류한 수백 명 중 하나에 불과했다. 짙은 회색의 평범한 정장,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그녀의 존재는 이 화려한 사무실에서 유일하게 색채가 바랜 부분처럼 보였다. 그녀는 강민호의 부름을 받고 이곳 신입사원 교육대조차 구경할 수 없었던 최고층에 올라와 있었다. 강민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오만했으며 상대를 꿰뚫어 보면서 동시에 무시하는 기묘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얇은 태블릿을 책상 위로 가볍게 던졌다. 윤세아 씨, 전략기획실 소속 인턴. 오늘부로 자네는 특별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될 거야. 피닉스 프로젝트라고 하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였다. 윤세아는 시선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공포나 흥분 혹은 아첨의 기색조차 없었다. 그저 맑고 투명한 유리알처럼 그의 말을 담아낼 뿐이었다. 피닉스 프로젝트 말씀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보류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간결하고 사실에 입각했다. 평범한 인턴이 CEO 앞에서 보일 법한 긴장감은 어디에도 없었다. 강민호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살짝 올라갔다. 그는 책상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보류? 아니, 폐기 직전이었지. 하지만 이 사회의 몇몇 고루한 늙은이들이 아직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 특히 박 전무 말이야. 그는 이 쓰레기 같은 프로젝트가 J1의 미래라고 아직도 믿고 있지. 그는 윤세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들었다. 그래서 자네 임무는 간단해, 윤세아 씨. 이 프로젝트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증명하는 거야.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실패시켜. 박 전무의 입에서 다시는 이 프로젝트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말이야. 강민호는 이것이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을 위한 도구를 건네는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눈앞의 인턴을 자신의 체스판 위에 올릴 소모품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윤세아가 겁에 질리거나 혹은 이 엄청난 기회에 감격해 복종을 맹세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윤세아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프로젝트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 제 임무군요. 필요한 자료와 접근 권한을 요청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컴퓨터처럼 정확했다. 감정이 배제된 순수한 업무 처리의 태도였다. 강민호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이 평범한 인턴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 듯한 기묘한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다시 위험을 되찾았다. 좋아, 필요한 건 뭐든 비서실을 통해 요청해. 단, 조건이 있어. 자네는 이 프로젝트의 유일한 담당자야. 팀도 예산도 없어. 오로지 자네 혼자야. 이게 박 전무를 납득시킬 마지막 기회거든. 인턴의 순수한 시각으로도 실패가 명백하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성공할 수도 없는 프로젝트에 자원도 없이 인턴 하나를 던져넣고 그 실패의 책임을 박 전무와 함께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었다. 제1원 내부의 정치 싸움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이용하는 강민호 특유의 잔인한 방식이었다. 그는 윤세아의 눈에서 절망이나 혼란을 찾으려 했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혼자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도 되겠습니까? 프로젝트 개요부터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세아는 태블릿을 집어들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사무적이어서 오히려 모욕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강민호는 불쾌한 표정으로 손을 휘저었다. 나가보라는 뜻이었다. 윤세아가 거대한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까지 강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언가를 간과했다는 찜찜함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고작 인턴 하나였다. 자신의 거대한 왕국에서 먼지 같은 존재. 그는 곧 이 불쾌한 만남을 잊고 다음 스케줄을 확인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스위치를 가장 얕봤던 그 손에 직접 쥐어주었다는 것을. 펜트하우스를 나온 윤세아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문이 닫히고 숫자가 하강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비로소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도 날카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복종이나 수능의 미소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냥감이 드디어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을 확인한 사냥꾼의 미소였다. 피닉스 프로젝트. 강민호, 당신이 직접 나에게 무덤을 팔 기회를 주는군. 그녀는 전략기획실 구석에 마련된 임시 인턴 자리로 돌아왔다. 주변은 다른 인턴들의 분주함과 정규직 사원들의 바쁜 키보드 소리로 가득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제1 그룹의 운명을 뒤흔들 수도 있는 임무를 받고 온 사람이 아니라 그저 복사나 커피 심부름을 기다리는 평범한 인턴 윤세아로 다시 돌아왔다. 윤세아는 강민호가 던져준 태블릿을 켰다. 피닉스 프로젝트의 파일이 열렸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 재무 보고서, 기술 사양서들이 화면을 채웠다. 겉보기에는 야심찬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었지만 강민호의 말처럼 이미 실패가 예정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윤세아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인턴의 것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분석가의 눈, 혹은 진실을 좇는 집요한 추적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 파일들 속에 숨겨진 제1 그룹의 진짜 약점을 찾고 있었다. 강민호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실패 요인들. 그것은 동시에 강민호 자신의 비리와 부패가 연결된 고리이기도 했다. 윤세아는 단순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5년 전 강민호가 제1의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한 중소기업 대표의 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모든 기술과 특허를 빼앗기고 비리 혐의까지 뒤집어 쓴 채 절망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법과 언론은 모두 제1의 편이었고 진실은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 묻혔다. 그날 이후 윤세아의 삶은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재편성되었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지웠다. 최고의 대학에서 경영과 데이터 분석을 전공했고 해킹 기술까지 익혔다. 제1 그룹의 인턴으로 지원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성벽의 가장 작은 틈을 파고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첫 단계였다. 그런데 오늘 성벽의 주인인 강민호가 직접 그녀에게 성의 내부 지도를 건네준 셈이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박 전무를 겨냥한 함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강민호가 자신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했던 통로이기도 했다.
강민호는 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실패 처리함으로써 그 안의 모든 추악한 증거들을 영원히 묻어버릴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는 윤세아가 그저 자신의 지시대로 표면적인 실패 보고서나 만들 것이라 생각했다. 고작 인터넷 능력으로는 그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의 이면을 절대 파헤칠 수 없으리라 확신했다. 강민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는 윤세아의 평범한 가면 뒤에 숨겨진 복수의 칼날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윤세아는 태블릿을 자신의 개인 보안 장치에 연결했다. 그녀는 제2원의 내부 서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화벽을 가진 자신만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하자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라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제2원의 보안 시스템에 자신이 피닉스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단순 열람하고 있는 것처럼 로그를 남기면서 동시에 데이터 전체를 복제하여 자신의 서버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호가 심어놓은 거짓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강민호는 박 전무를 속이기 위해 재무제표와 시장성 분석 자료를 교묘하게 조작해 두었다. 윤세아는 조작된 숫자들 속에서 패턴을 찾아냈다. 그것은 특정 유령 회사들과의 거래 내역, 부풀려진 연구 개발비,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자산으로 이어지는 명백한 횡령의 증거였다. 찾았다. 윤세아의 눈이 빛났다. 강민호가 박 전무의 실패를 입증하기 위해 만든 가짜 손실 데이터. 하지만 그 가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그는 실제 회사의 자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야만 했다. 그 흐름을 역추적하자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와 연결된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발견되었다. 강민호가 자신의 범죄를 기록해둔 일종의 보험일 수도, 혹은 또 다른 공모자들과의 연결 고리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당장 그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다. 시기상조였다. 지금 이 파일을 건드리면 제2원의 최고 수준 보안팀이 즉각 경보를 울릴 것이다. 그녀의 목표는 강민호를 법정에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손으로 일군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으며 제1 그룹 전체에 만연한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인터넷 가면을 썼다. 태블릿의 연결을 끊고 피닉스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분석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강민호가 원하는 대로 이 프로젝트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럴듯한 이유들을 나열했다. 시장성 부족, 기술적 한계, 경쟁사 대비 열위.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강민호의 목을 겨눌 비수를 숨겨두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사무실은 조금씩 소란스러워졌다. 다른 인턴들은 삼삼오오 모여 저녁 메뉴를 고민하거나 고된 하루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윤세아는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겼다. 그녀에게 다가온 동기 인턴이 물었다. 세아 씨, 오늘 대표님 호출받았다면서요? 무슨 일이었어요? 혹시 잘린 거예요? 걱정 반, 호기심 반의 표정이었다. 윤세아는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잡무가 하나 늘었어요. 피닉스 프로젝트라고 오래된 자료 정리 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녀의 대답에 동기 인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아이, 재수도 없지. 그거 완전 망한 프로젝트잖아요. 대표님이 완전 싫어하는 거라던데. 그냥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가 보고해요. 네, 그래야죠. 먼저 퇴근하세요. 윤세아는 가볍게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아무도 그녀의 어깨에 짊어진 거대한 비밀의 무게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제2원 타워의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강민호의 오만한 시선을 느끼며 그녀는 다짐했다. 저 하늘을 무너뜨리고 그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리겠다고. 그날 밤 강민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값비싼 와인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서 윤세아의 동향을 간략하게 보고받았다. 인턴 윤세아, 하루 종일 피닉스 프로젝트 자료만 검토했습니다.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실패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의 보고에 강민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고분고분하고 멍청하진 않지만 감히 내 뜻을 거스를 용기는 없는 딱 쓰기 좋은 부품이지. 박 전무에게 보낼 마지막 선물로는 아주 제격이야. 그는 와인잔을 들어 도시의 야경을 향해 건배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 하에 있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낡고 작은 원룸에서 윤세아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그 화면에는 J1 그룹의 내부 네트워크 구조도와 강민호의 개인 서버로 향하는 복잡한 경로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강민호가 자신에게 준 태블릿을 통해 J1 보안 시스템에 가장 약한 백도어를 하나 심어두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민호가 자신을 평범한 인턴으로 얕보는 바로 그 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강민호의 오만함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그의 심장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피닉스 프로젝트에 숨겨진 강민호의 비자금 내역을 확보하고 그것을 박전무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려는 강민호의 계획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윤세아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얼굴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되찾으려는 집념에 불타는 복수자의 모습이었다. 강민호가 쌓아 올린 거대한 성은 가장 눈에 띄지 않았던 작은 돌멩이 하나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윤세아가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데이터 무덤에 파견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전략기획실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여전히 희미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했지만 그녀의 업무는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동료들은 그녀가 대표의 눈밖에 난 폐기물 처리를 맡았다고 수군거렸고 상사들은 그녀에게 어떤 보고도 요구하지 않았다. 강민호가 의도한 대로 윤세아는 J1의 공식적인 유령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완벽한 무관심은 윤세아에게는 최고의 방패막이었다. 낮 동안 그녀는 강민호가 원하는 실패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J1의 내부 아카이브에 접근해 이미 실패가 증명된 과거의 사업 보고서 수십 개를 분석했다. 그리고 그 보고서들의 논리와 문체를 교묘하게 조합하여 피닉스 프로젝트가 왜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시장 논리적으로 불가능한지에 대한 방대하고 설득력 있는 문서를 만들어냈다. 이 작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강민호의 감시망을 완벽하게 속이는 것이었다. J1의 보안팀이 그녀의 활동을 모니터링한다 해도 그들은 인턴 윤세아가 성실하게 실패 보고서를 작성 중임이라는 결론 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둘째는 J1의 공식적인 실패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구조를 역으로 이용하여 강민호가 숨기려는 진짜 비리의 증거들을 부각시킬 계획이었다. 그녀가 발견한 피닉스 프로젝트의 함정은 강민호의 예상보다 훨씬 더 교묘했다. 강민호는 단순히 프로젝트를 실패시키는 것을 넘어 이 실패를 박 전무라인의 무능함으로 몰아가기 위한 장치들을 심어두었다. 예를 들어 핵심 기술 공급 업체로 선정된 입사이런텍드라는 회사는 서류상으로는 유망한 스타트업이었지만 윤세아가 하룻밤 사이에 추적한 결과 강민호의 비서실장이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강민호의 시나리오는 이랬다. 앱스런텍과 고의적으로 불량 부품을 납품하고 프로젝트는 치명적인 결함에 부딪힌다.
강민호는 이 모든 책임을 해당 업체를 추천했던 박 전무에게 돌리고 그를 이사회에서 몰아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세아는 입스런텍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더 큰 것을 발견했다. 그 회사는 제1의 자금을 받아 해외 조세 피난처로 빼돌리는 세탁 통로였으며 그 규모는 피닉스 프로젝트의 예산을 아득히 초과했다. 강민호는 박 전무라는 사냥감을 잡기 위해 자신이 설치한 덫에 정작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미끼로 던져놓은 셈이었다. 그는 윤세아라는 평범한 인턴이 그 덫의 구조를 파악하고 미끼를 물기는커녕 덫 자체를 해체할 능력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윤세아는 이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자신만의 보안 서버에 저장했다. 그녀는 제1의 시스템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제1 타워의 불이 하나둘 꺼지는 자정. 윤세아는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CCTV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녀의 움직임은 훈련된 요원처럼 민첩하고 조용했다. 그녀는 서버실이 위치한 지하 3층으로 향했다. 낮에 작성한 실패 보고서의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과거 데이터 원본이 필요하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명분을 만들어 두었다. 물론 야간 출입 허가는 이미 위조된 아이디 카드를 통해 승인받은 상태였다. 서버실의 냉각 팬 소리가 거대한 짐승의 숨소리처럼 울리는 가운데 윤세아가 메인 서버렉 중 하나에 접근했다. 그녀가 연결한 것은 단순한 외장 하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제1의 내부 방화벽을 우회하고 특정 데이터 패킷을 감지 없이 미러링할 수 있도록 그녀가 직접 설계한 소형 장치였다. 그녀는 강민호와 입사이런텍 간의 암호화된 통신 기록 원본을 찾고 있었다. 강민호가 피닉스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폐기하면서 영원히 삭제하려 했던 바로 그 증거였다. 그녀가 장치를 연결하고 데이터 추출을 시작하려던 순간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둔탁한 발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이 다가왔다. 야간 순찰 중인 보안팀이었다. 거기 누구야? 지하 서버실 접근은 이 시간에 금지되어 있는데. 목소리는 거칠었고 긴장감이 묻어났다. 윤세아는 즉시 장치를 숨기고 서버렉 뒤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보안 요원 2명이 서버실로 들어섰다. 그들은 윤세아가 방금 만졌던 서버렉을 유심히 살폈다. 이상하군. 분명 접근 로그가 떴는데 아무도 없잖아. 한 명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다른 한 명이 손전등으로 어두운 구석을 비췄다. 불빛이 윤세아가 숨은 곳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땀 한 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잘못 본 거겠지. 아니면 그냥 시스템 오류거나 이 낡은 서버들은 맨날 말썽이야. 보안 요원이 투덜거리며 돌아섰다. 하긴 이런 무덤 같은 곳에 밤중에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 얼른 순찰 끝내고 쉬러 가자고.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서버실 문이 다시 닫혔다. 윤세아는 1분간 미동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완벽하게 위험이 사라졌음을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나왔다. 그녀는 방금 전의 위기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보안팀이 예상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 이것은 강민호가 피닉스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에 단순한 접근 금지 이상의 특별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덫을 누군가 눈치챌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또한 그의 불안감과 오만함이 만들어낸 또 다른 빈틈이었다. 윤세아는 계획을 수정했다. 서버실에서의 직접적인 데이터 추출은 너무 위험했다. 대신 그녀는 방금 설치하려던 장치를 중앙 환기 시스템의 제어 패널 내부에 숨겨 설치했다. J1의 모든 네트워크 케이블은 환기 덕트를 따라 이동했다.
물리적인 접촉 대신 그녀는 이제 외부에서 원격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자체를 감청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느리고 복잡한 방식이었지만 훨씬 더 안전했다. 그녀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비상계단을 통해 사무실로 복귀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마시던 값싼 인스턴트 커피가 식어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켜고 아까 작성하던 실패 보고서의 문단을 하나 더 추가했다. 입스런테크의 기술적 신뢰도 문제는 초기 단계부터 예견되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실패 요인으로 작용함. 강민호가 원하는 바로 그 문장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전략기획실의 박영수 부장이 윤세아를 호출했다. 그는 박 전무의 최측근이자 강민호가 피닉스 프로젝트를 통해 제거하려는 다음 타깃 중 한 명이었다. 박 부장은 초조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윤세아에게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윤세아 인턴, 프로젝트는 좀 살펴봤나? 뭐, 별거 없지?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태도였다. 윤세아는 준비한 대답을 꺼냈다. 아닙니다, 부장님. 검토 결과 프로젝트 자체의 잠재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초기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입사일론 테키의 표면적인 문제점들, 즉 납기 지연 가능성, 재무 건전성, 의심 등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의 정보만을 언급했다. 박 부장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는 인턴에게서 이런 분석을 기대하지 않았다. 공급업체 문제, 입시런텍 말인가? 그건 이미 대표님 제가가 끝난 사안인데 그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스쳤다. 그는 강민호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윤세아는 그의 반응을 살피며 다음 카드를 꺼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 분석으로는 앱시런테크의 기술력으로는 피닉스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사양을 절대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6개월 내에 프로젝트는 좌초될 것이고 그 책임은 초기 검토를 담당한 전략기획실, 즉 부장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윤세아는 의도적으로 책임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박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윤세아의 말이 정확히 강민호가 노리는 바임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인턴 사원이 뭘 안다고. 그는 애써 분노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윤세아가 단순한 인턴이 아니라 강민호가 보낸 또 다른 감시자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윤세아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분석한 사실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실패는 입사이런텍의 고의적인 태만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녀는 고의적인 태만이라는 단어를 박 부장의 머릿속에 심었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입시런텍트를 조사하게 만들 미끼였다. 박 부장은 윤세아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그저 성실하지만 눈치 없는 신입사원의 그것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손을 내저었다. 됐네. 알았으니 그만 나가보게. 그리고 자네가 분석한 내용은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말게. 특히 대표님 귀에 들어가서는 안 돼. 그는 윤세아를 내보내고 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이페사이런테키에 대해 다시 알아볼 생각이었다. 윤세아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계획의 2단계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 강민호의 내부 정치 싸움에 균열을 낸 것이다. 박 부장은 이제 생존을 위해 입스런텍트를 파고들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강민호의 비자금 세탁 혐의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강민호는 박 부장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그를 더욱 거세게 압박할 것이다. 그들의 싸움이 격화될수록 제2원의 내부 보안 시스템에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윤세아는
그 혼란을 틈타 지하 3층 환기구에 설치한 장치를 통해 흘러나오는 입사일원택과 강민호 측근 간의 암호화된 통신 데이터를 조용히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호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의 기둥뿌리부터 갉아먹는 치밀한 침투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날 밤 강민호는 비서로부터 박 부장이 엡실론 테크를 뒷조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강민호는 차갑게 웃었다. 쥐새끼가 감히 덫을 눈치챘군. 좋아. 예상보다 빨리 움직여주니 오히려 편하지. 박 전무와 함께 묶어서 처리할 명분이 생겼으니. 그 인턴은 비서가 대답했다. 윤세아 인턴은 여전히 실패 보고서만 작성 중입니다. 박 부장에게 엡실론 테크의 표면적인 문제점을 보고한 것 같지만 그저 인턴 수준의 분석일 뿐 핵심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인턴은 그냥 둬. 박 부장을 자극하는 미끼로 쓰기에 적당하군. 멍청한 인턴 하나가 던진 돌에 연못 전체가 흔들리는 꼴이라니 재미있어. 강민호는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박 부장을 올감해 다음 계획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재미있다고 비웃는 그 멍청한 인턴이 자신이 만들어낸 혼란의 안개 속에서 자신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을 조용히 벼리고 있다는 사실을. 윤세아는 어둠 속에서 엡실론 테크의 암호화된 장부 파일을 거의 다 복호화하고 있었다. 피닉스 프로젝트가 윤세아에게 할당된 지 3주가 흘렀다. 강민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비서실장이 올린 중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미간이 불쾌감으로 미세하게 좁혀졌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좌초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명확하게 실패를 향해 나아가는 대신 기묘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턴 윤세아는 입실원 테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는 상세한 기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박영수 부장에게 제출했다. 박 부장은 이를 근거로 엡실론 테크에 공식적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피사일론 테크, 즉 강민호의 유령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며 일부 수정된 데이터를 제출해야만 했다. 그 결과 프로젝트는 완전히 멈추지도, 그렇다고 성공적으로 진행되지도 않는 애매한 상태에 빠졌다. 강민호는 태블릿을 책상에 내던졌다. 고작 인턴 하나가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박영수, 그 늙은 여우가 인턴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이프사이런 테크를 압박하고 있어. 그는 처음으로 윤세아라는 존재를 단순한 소모품이 아닌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한 성가신 장애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박 부장의 교활한 계략이며 윤세아는 그저 이용당하는 체스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 인턴 당장 내 방으로 부르지. 아니, 됐어. 내가 직접 가지. 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신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어야 할 게임판이 사소한 변수로 인해 헝클어지는 것을 그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로 직접 그 변수를 짓밟아 제거해야 직성이 풀렸다. 그가 전략기획실로 향한다는 소식에 부서 전체가 얼어붙었다. CEO가 인턴 한 명을 만나기 위해 친히 부서 사무실로 내려오는 것은 제1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강민호가 육중한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든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오직 윤세아만이 자신의 모니터에 집중한 채 뒤늦게 소란을 감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민호는 다른 이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윤세아의 책상으로 걸어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작은 책상을 완전히 뒤덮었다. 윤세아, 인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내 지시는 이 프로젝트의 실패를 증명하라는 것이었지. 개선하라는 게 아니었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어렸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윤세아에게 고정되었다. 그녀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해고될 것이라 모두가 예상했다. 윤세아는 그러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침착하게 모니터를 강민호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입사일런텍가 제출한 조작된 데이터와 그녀가 제1의 과거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하여 찾아낸 오류 값들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다. 대표님, 저는 대표님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는 중입니다. 그녀는 강민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입시런텍는 단순히 무능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1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제출한 데이터가 모두 허위임을 입증하는 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박 전무님을 포함한 이사회를 납득시킬 가장 확실한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강민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윤세아의 논리는 완벽했다. 그녀는 강민호가 내린 지시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강민호는 엡실론텍과 무능해서 프로젝트가 실패하길 바랐지 그들이 사기꾼이라는 증거가 드러나길 원한 것은 아니었다. 입사이론텍과 사기 집단임이 밝혀지면 그들을 제2원의 파트너로 승인한 자신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윤세아가 자신의 의도를 간파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인턴의 과도한 열정이 빚어낸 우연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그는 이 자리에서 그녀를 더 압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논리는 대표의 지시를 충실히 따른 것이었고 주변의 모든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호는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말했다. 좋아, 방식은 틀리지 않았군. 하지만 명심해. 자네 임무는 입사일런테크를 고발하는 게 아니야. 프로젝트를 종결시키는 거지. 선을 넘지 말도록. 그는 경고를 남기고 돌아섰다. 전략기획실을 나가는 그의 등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둔 칼날이 생각보다 날카로워 자신의 손을 벨 수도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강민호가 사라지자 사무실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윤세아를 경이로운 눈 혹은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CEO와의 정면 대결에서 살아남았지만 동시에 그의 분노를 샀다. 박영수 부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윤세아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윤 인턴, 도대체 무슨 짓인가? 왜 대표님을 자극한 건가? 윤세아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부장님, 저는 사실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입시런텍는 유령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장님께서도 이미 의심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박 부장은 움찔했다. 그는 이미 입사일런텍의 배우를 조사하다가 그것이 강민호의 비서실과 연결되어 있음을 어렴풋이 파악한 상태였다. 그는 함정의 깊이를 깨닫고 공포에 떨고 있었다. 자네가 뭘 안다고. 박 부장은 목소리를 낮췄다. 강 대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서운 사람이야. 자네가 지금 건드린 건 그저 작은 비리가 아닐지도 몰라. 그는 5년 전의 일을 떠올렸다. 제2원, 이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 직전 강민호가 후계자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벌였던 피비린내 나는 숙청극. 5년 전 제2원과 기술 협력 관계에 있던 유망한 벤처기업 트라이턴 다이나믹스가 있었다. 트라이턴은 획기적인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당시 제2원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사촌과 경쟁 중이던 강민호는 트라이턴의 기술을 제2원의 성과로 둔갑시키려 했다. 트라이턴의 윤 대표,
즉 윤세아의 아버지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강민호의 복수는 잔혹했다. 그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트위터의 주가를 조작하고 언론을 매수해 윤 대표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렸다. 동시에 입사이런텍 같은 유령 회사를 동원해 트라이턴의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 윤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민호는 이 모든 비극을 발판 삼아 사촌을 밀어내고 제2원의 왕좌에 올랐다. 트라이턴의 기술은 피닉스 프로젝트의 초기 기반 기술로 흡수되었다가 강민호의 비자금 통로로 전락하며 함께 묻혔다. 박 부장은 당시 그 사건의 언저리에 있었지만 공포 때문에 침묵했다. 그는 지금 눈앞의 인턴이 그 5년 전의 망령과 관련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윤세아는 박 부장의 눈에 서린 공포를 읽었다. 부장님, 지금 이대로라면 입사이런텍의 사기 행각이 밝혀졌을 때 모든 책임은 초기 검토를 소홀히 한 부장님께 돌아갈 겁니다. 강 대표는 꼬리 자르기에 능한 분이니까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박 부장의 생존 본능을 자극했다. 하지만 만약 엡시런테크 배후에 더 큰 문제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밝혀낸다면 어떨까요? 박 부장은 숨을 삼켰다. 자네, 지금 강 대표와 맞서자는 건가? 인턴 주제에? 아닙니다. 윤세아가 잘라 말했다. 저는 제2원을 지키자는 겁니다. 이피사이런텍 같은 부실 기업이 회사의 근간을 흔들기 전에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부장님께서 이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박 부장에게 정의가 아닌 생존과 명분을 동시에 쥐어주었다. 박 부장은 흔들렸다. 그는 강민호에게 숙청당할 것이냐, 아니면 이 위험한 인턴과 함께 불확실한 반격을 시도할 것이냐의 기로에 섰다. 그때 그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감사팀이었다. 박영수 부장님, 입사이런텍 관련 자료 일체를 감사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호 대표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강민호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박 부장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강민호가 선수를 친 것이다. 이제 그는 이퍼사이런텍과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신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그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윤세아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직입니다. 감사팀이 자료를 가져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진짜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윤세아는 박 부장의 컴퓨터로 다가갔다. 부장님, 감사팀이 찾는 건 이 컴퓨터 안의 파일들입니다. 하지만 강 대표가 정말로 숨기려는 증거는 입사이런테크의 서버가 아니라 제2원 내부 서버, 즉 피닉스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 로그에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하 서버실 환기구에 설치한 장치를 통해 확보한 접속 로그 하나를 박 부장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강민호의 비서실장이 입사이런테크에 조작된 데이터를 제2원 서버에 업로드한 기록이었다. 명백한 내부자 조작의 증거였다. 이 기록은 30분 뒤에 자동으로 삭제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부장님의 권한으로 이 로그 파일에 접근해 감사팀 제출용으로 백업을 받아두신다면 이것은 강 대표의 지시를 이행한 공식적인 업무가 됩니다. 박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윤세아가 알려준 경로로 들어가 로그 파일을 백업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윤세아라는 인터넷 공범이 혹은 그녀의 계획에 편입된 장기말이 되었다. 강민호는 윤세아를 짓밟으려다 오히려 그녀에게 박 부장이라는 예상 밖의 동맹을 만들어주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5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타이턴의 비극이 바로 눈앞의 인턴의 모습으로
서 있음을 알지 못했다. 윤세아는 강민호의 공격을 역이용해 제2원 내부의 균열을 더욱 키우고 자신의 복수를 위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강민호의 반격은 예상보다 빠르고 거대했다. 박영수 부장이 감사팀의 자료를 제출한 바로 다음 날 제2원 그룹의 내부 게시판에 긴급 공지 하나가 게시되었다. 피닉스 프로젝트 관련 긴급 내부 경영 설명회 개최. 참석 대상은 전략기획실 전 직원, 그리고 임원급 이상이었다. 설명회의 공식적인 목적은 장기 보류 프로젝트의 최종 종결을 위한 타당성 검토였지만 그 이면에 진짜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이것은 강민호가 설치한 공개 처형대였다. 그는 박영수 부장과 주제 넘은 인턴 윤세아를 이사회 멤버들과 전 직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이 피사이런텍 문제의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하여 숙청하려는 속셈이었다. 설명회의 발표자는 다름 아닌 인턴 윤세아로 지정되었다. 프로젝트의 유일한 실무자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경험 없는 인턴을 수백 명의 눈앞에서 무너뜨려 그녀의 보고서를 신뢰한 박 부장까지 함께 매장하려는 잔인한 의도였다. 전략기획실은 공포에 휩싸였다. 미쳤군. 인턴에게 그룹 임원들 앞에서 발표를 시키다니. 이건 그냥 죽으라는 소리야. 박 부장님 라인 전체가 날아가게 생겼어. 동료들은 윤세아를 피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제2원 내부의 죽은 자 취급을 받았다. 박영수 부장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켰다. 그는 강민호의 덫에 완전히 걸려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윤세아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발표자로 지정된 공지를 확인한 순간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임을 직감했다. 강민호가 스스로 판을 깔아주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가장 경계해야 할 적에게 제2원의 심장부에서 발언할 기회를, 그것도 모든 권력자가 모인 자리에서 스스로 헌납한 것이다. 그녀는 강민호가 자신을 짓밟기 위해 준비한 무대를 그를 향한 심판의 무대로 뒤바꿀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박 부장을 찾아갔다. 부장님, 내일 설명회 발표 자료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부장님께서는 그저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박 부장은 절망적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인턴, 자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이건 발표회가 아니야. 재판이라고. 우리는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거란 말일세. 그렇다면 더더욱 마지막 반론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세아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강 대표는 제가 임원들 앞에서 겁에 질려 횡설수설하다가 무너지길 바랄 겁니다. 그는 제가 입사인원 택해의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저를 내부 정보를 유출하려 한 배신자로 몰아갈 준비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만약 제 발표 내용이 입사이런텍가 아니라 제1 전체의 시스템적 결함이라면 어떨까요? 박 부장은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윤세아는 자신의 태블릿을 열어 지난 3주간 준비한 또 다른 파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피닉스 프로젝트 실패 보고서가 아니었다. 제목은 제1 그룹 리스크 관리 시스템 분석 및 쇄신 방안이었다. 방대한 데이터 분석과 함께 제1이 지난 5년간 엡시론 텍과 같은 유령 회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금을 유출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손실이 어떻게 은폐되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였다. 그녀는 입시론 텍트를 하나의 사례로만 사용했다. 그녀의 칼날은 강민호 개인이 아니라 강민호가 만들어낸 부패한 시스템 그 자체를 겨누고 있었다. 강 대표는 입사이런 테크라는 꼬리를 자르려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1의 몸통 전체가 썩어가고 있음을 증명할 겁니다. 임원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회사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CEO가 될 것입니다. 박 부장은 전율했다.
이 인턴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자료는 어떻게 확보했나? 부장님께서 백업해 주신 그 로그 파일이 시작이었습니다. 윤세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진실의 전부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지하 서버실에서 확보한 데이터와 5년간 준비해온 아버지의 자료가 결합된 결과물이었다. 설명회 당일 제2원 타워 30층의 대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앞줄에는 강민호를 비롯한 C레벨 임원들과 이사회 멤버들이 앉아 있었고 뒷자리는 전략기획실 직원들로 채워졌다. 강민호는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사냥감이 덫에 걸려 발버둥 치는 모습을 감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세아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평범한 회색 정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녀의 모습은 이 거대한 강당의 위압감에 짓눌린 작은 점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그녀가 곧 울음을 터뜨리거나 도망칠 것이라 수군거렸다. 윤세아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한 번 한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평범한 인턴의 불안한 눈빛은 없었다.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지성만이 빛나고 있었다. 전략기획실 인턴 윤세아입니다. 지금부터 피닉스 프로젝트 최종 종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강당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다. 그것은 강민호가 예상했던 입사일원 택에 대한 고발장이 아니었다. 제1 그룹의 현재 위기, 통제 불능의 리스크라는 제목이었다. 강민호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윤세아는 피닉스 프로젝트를 하나의 샘플로 사용하여 제2원의 내부 감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증명하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 제2원은 피닉스 프로젝트와 유사한 형태의 소규모 RD 프로젝트 47건을 중도 폐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차트를 제시했다. 47개 프로젝트 모두 특정 소수의 공급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었고 모두 초기 예산의 200% 이상을 소진한 뒤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폐기되었다. 그리고 그 손실액은 제1의 분기별 보고서에서 RD 실패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합법적으로 감춰졌다. 이 47개 프로젝트로 인해 제2원이 입은 누적 손실액은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 실패 보고가 아니었다. 회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비리 고발이었다. 강민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이것이 윤세아가 아니라 분명 박 부장이나 혹은 자신을 노리는 다른 이사회 멤버가 뒤에서 조종한 일이라고 확신했다. 윤세아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47개 프로젝트의 핵심 공급업체 중 38개가 현재 피닉스 프로젝트의 입사일원 택과 동일한 주소지 혹은 동일한 임원을 공유하는 페이퍼 컴퍼니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거미줄처럼 얽힌 차명 회사들의 네트워크를 띄웠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2원의 로고가 밝혀 있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자금 유출이며 명백한 횡령입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제2원은 지금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습니다. 윤세아의 목소리는 이제 고발자의 확신에 차 있었다. 그때 강민호가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 그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윤세아 인턴.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건가? 당장 발표를 중단하지 않으면 자네를 회사 기밀 유출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어.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윤세아에게 향했다. CEO의 직접적인 협박 앞에서 인턴 사원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윤세아는 강민호를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대표님, 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제1의 공식 서버에 기록된 부장님께서 승인하신 감사팀 제출용 로그 파일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박영수 부장을 바라보았다. 박 부장님, 맞습니까? 박 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음을 알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습니다. 해당 로그 파일은 대표님의 지시에 따라 감사팀 제출용으로 공식 백업한 자료입니다. 강민호는 자신이 판덫에 자신이 걸렸음을 깨달았다. 그가 박 부장을 잡기 위해 내렸던 감사팀 제출 지시가 이제 자신의 비리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증거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저건 조작된 거야. 당장 보안팀은 저 인턴을 끌어내. 저 여자는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잠입한 스파이야. 강민호의 과도한 반응은 오히려 임원들에게 의구심을 심어주었다. 그들은 강민호의 분노 속에서 당황함과 공포를 읽었다. 평소에 완벽하고 냉철하던 CEO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고 있었다. 윤세아는 강민호의 고함을 무시하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그곳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Triton Dynamics. 5년 전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가? 강민호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5년 전 자신이 직접 묻어버렸던 그 이름, 자신의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원죄, 트라이톤 다이나믹스는 제1의 시스템적 부패가 낳은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윤세아는 더 이상 제1의 시스템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호 단 한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오늘 이프시런 테크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1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길 원한다면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뿌리부터 도려내야 합니다. 강민호는 숨을 헐떡였다. 그는 단상 위에 저 평범한 인턴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저 차가운 눈빛, 자신을 꿰뚫어보는 저 집요함.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윤세아를 가리켰다. 너는 윤 대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강당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 임원들은 트라이턴 다이나믹스라는 이름을 기억해내고 술렁이기 시작했다. 제1의 흑역사, 강민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다. 윤세아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그녀는 강민호의 완벽한 가면을 모든 사람 앞에서 벗겨내는 데 성공했다. 강민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발목 잡힌 겁에 질린 범죄자에 불과했다. 강민호가 트라이톤 다이나믹스라는 이름을 듣고 공포에 휩싸여 무너진 그 순간 대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원들은 경악과 혼란 속에서 웅성거렸고 몇몇은 5년 전의 비극을 떠올리며 강민호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강민호는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소리쳤다. 보안팀 뭐하나? 저 여자를 당장 체포해. 저건 스파이야. 회사 기밀을 탈취했어. 육중한 문이 열리고 제1의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보안팀 요원들이 강당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선두에는 냉철한 표정의 김진철 팀장이 서 있었다. 김 팀장은 제1의 모든 물리적, 디지털 보안을 총괄하는 인물로 강민호의 가장 충직한 그림자 중 하나였다. 그는 강민호의 광기 어린 손짓을 따라 단상 위의 윤세아에게로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요원 2명이 윤세아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녀가 사용했던 태블릿과 USB가
쟁반 위에 수거되었다. 윤세아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오히려 침착하게 강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그 고요한 눈빛이 강민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이 모든 것을 가진 자신의 제국이 고작 인턴 하나의 눈빛에 조롱당하고 있음을 느꼈다. 끌어내,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그리고 저 여자와 접촉한 모든 인간들을 조사해. 박영수, 당신도 예외는 아니야. 강민호의 고함에 박 부장은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다. 윤세아는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강당에 모인 모든 임원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공포, 의심, 비겁함, 그리고 아주 희미한 동요. 그녀는 이미 제2원의 성벽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냈다. 윤세아는 48시간 동안 제2원 타워 지하에 위치한 보안실 독방에 감금되었다.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강민호는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팀을 동원해 그녀가 사용한 모든 기기를 샅샅이 뒤졌다. 그는 윤세아가 5년 전 트위턴 사건의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것만 찾아내 파기하면 그는 이 모든 것을 정신 나간 인터넷 복수극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윤세아가 강당에서 발표한 자료는 제2원의 공식 서버에, 그것도 박 부장의 승인하에 접근한 로그 파일에 기반한 합법적인 분석 자료뿐이었다. 그녀의 개인 태블릿과 USB에서는 어떠한 불법적인 데이터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가 지난 몇 주간 수집한 입사이런텍의 비자금 장부, 강민호의 횡령 증거, 그리고 트위턴 관련 원본 파일들은 이미 제2원의 손이 닿지 않는 스위스의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로 모두 전송된 후였다. 윤세아는 강민호의 공격을 예상하고 그에게 텅 빈 껍데기만을 내주었다. 강민호는 미끼를 물었다. 그는 윤세아를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수색함으로써 스스로가 CEO가 아닌 폭군임을 증명했다. 48시간이 지나자 변호사를 대동한 박영수 부장이 보안실을 찾아왔다. 박 부장은 강민호의 광기 어린 숙청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윤세아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다. 대표님, 불법 감금입니다. 48시간 동안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윤세아 인턴을 당장 석방하지 않으면 저는 이 사회의 공식적인 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부장은 강민호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사회 카드를 꺼냈다. 강민호는 분노로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 없이 윤세아의 석방을 명령했다. 그는 아직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윤세아는 풀려나자마자 제1 타워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짐을 챙겨 정문으로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인턴 윤세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강민호라는 거대한 적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5년 전 윤 대표의 딸 윤지수였다. 그녀는 자신의 본래 이름을 되찾았다. 그녀가 타워를 나서자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섰다. 차가운 목소리가 차창 너머로 들려왔다. 타시죠, 윤세아 씨. 아니, 윤지수 씨. 차에 앉아있던 것은 보안팀의 김진철 팀장이었다. 윤지수는 망설이지 않고 차에 올랐다. 이것은 예상 밖의 만남이었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적이 아닐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가 멈추자 김 팀장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는 제1에서 1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5년 전 트라이턴 다이나믹스의 보안 시스템을 검토하고 강민호에게 기술 탈취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던 것도 바로 그였다. 그는 강민호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지만 그 결과가 한 기업의 파산과 대표의 죽음으로 이어졌을 때 그는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조직의 논리와 생존의 법칙에 순응했다.
당신이 윤 대표의 따님일 줄은 몰랐습니다. 김 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당에서 트리턴의 이름이 나왔을 때 5년 전의 일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해왔습니다. 윤지수는 그를 바라보았다. 김 팀장님, 저는 팀장님을 비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횡령범이 아니었습니다. 강민호가 모든 것을 빼앗고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녀는 김 팀장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팀장님은 5년 전 트라이턴의 서버를 직접 분석하셨죠. 그렇다면 보셨을 겁니다. 강민호가 삭제하라고 명령했던 그 파일을. 김 팀장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5년 전 그날 그는 강민호의 지시로 트리턴의 메인 서버를 압수했다. 강민호는 특정 로그 파일, 즉 자신과 트리턴의 윤 대표 간의 마지막 화상회의 녹화본을 즉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김 팀장은 그것을 삭제하기 직전 내용을 확인했다. 그 파일에는 윤 대표가 강민호의 기술 탈취 요구를 거부하자 강민호가 그를 어떻게 협박하고 짓밟을 것인지 광기 어리게 선언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강민호의 범죄를 입증할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증거, 디지털 스모킹건이었다. 김 팀장은 그 파일을 삭제하라는 명령에 따랐다. 하지만 그는 직업적인 본능 혹은 마지막 남은 양심의 가책으로 그 파일을 제2원의 공식 서버가 아닌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자신만의 개인 아카이브 서버 판도라라는 이름의 오프라인 스토리지에 비밀리에 백업해 두었다. 언젠가 이 진실이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에서였다. 그 파일 어떻게 안 겁니까? 김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강 대표의 명령대로 삭제했습니다. 아니요. 윤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팀장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팀장님은 진실을 묻어버릴 뿐이 아닙니다. 제2원의 보안 시스템을 설계한 분답게 언제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백업을 해두셨겠죠. 강민호조차 모르는 곳에요. 윤지수는 김 팀장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 그는 강민호에게 충성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완벽한 시스템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데 쓰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엔지니어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윤지수의 말에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경력과 양심 사이에서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 파일을 나에게 넘겨주면 팀장님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강민호는 팀장님을 배신자로 낙인 찍고 어쩌면 5년 전의 공범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윤지수가 그의 갈등을 직시했다. 하지만 그 파일을 넘겨주지 않으신다면 팀장님은 평생 억울하게 죽어간 한 사람의 진실을 묻어버린 공범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김진철 팀장은 한참 동안 한강의 검은 물결을 바라보았다. 48시간 동안 윤지수의 기기들을 분석하며 그는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제2원의 철벽 보안망을 마치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회사의 기밀을 훔치거나 파괴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강민호의 비리와 관련된 증거만을 수집했다. 그녀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정의였다. 마침내 김 팀장이 결심한 듯 차에 시동을 껐다. 내일 제2원 타워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될 겁니다. 강민호 대표가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당신을 스파이로 규정하며 박 부장을 해임하기 위한 자리죠. 그 자리에서 강 대표는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는 윤지수를 바라보았다. 나는 내일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배신자로 낙인 찍히겠죠. 하지만
이사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선물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김 팀장은 자신의 보안 태블릿을 꺼내 지문과 홍채 인식을 거쳤다. 그리고 그는 판도라 아카이브에 접근했다.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강민호의 목소리가 담긴 그 끔찍한 진실의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다. 이것이 내가 5년간 짊어지고 있던 빚입니다. 윤지수 씨, 부디 이 빚을 정의롭게 사용해 주십시오. 김 팀장은 파일을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윤지수에게 전송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양심을 위한 마지막 도박이었다. 윤지수는 파일을 전송받은 태블릿을 굳게 쥐었다. 마침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강민호를 심판대에 세울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제2원 타워 50층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이곳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만이 사용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두꺼운 방음벽 너머로는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실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민호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평소의 완벽한 모습을 되찾은 듯 보였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의 표정은 냉철하고 단호했다. 그는 어제의 혼란을 완벽하게 수습했다고 믿었다. 그는 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내부 배신자 윤세아의 스파이 행각을 공식화하고 그녀에게 동조한 박영수 부장을 해임하며 트라이턴 다이나믹스라는 과거의 유령을 잠재울 생각이었다. 그는 이사회의 주요 멤버들을 이미 포섭해 두었다. 그의 비자금과 권력에 얽힌 공범자들이었다. 그들은 강민호의 몰락이 곧 자신들의 몰락임을 알기에 그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었다. 강민호가 입을 열었다. 바쁘신 와중에 긴급 이사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들, 어제 대강당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제2원의 대표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는 준비된 연기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인턴 윤세아, 본명 윤지수는 5년 전 불미스러운 일로 파산한 트라이턴 다이내믹스 윤 대표의 딸로 제2원의 악의적인 복수심을 품고 잠입한 산업 스파임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는 윤세아가 해킹을 통해 회사 기밀을 탈취하고 데이터를 조작했으며 박영수 부장이 이에 현혹되어 내부 혼란을 야기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증거로 윤세아가 불법적으로 감금되었던 48시간 동안 포렌식 팀이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물론 그 보고서는 윤세아가 의심스러운 활동을 했으나 결정적인 증거는 교묘하게 파기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윤지수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 및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규탄 성명 발표. 둘째, 내부 통제 시스템 붕괴의 책임을 물어 박영수 부장의 즉각적인 해임안입니다. 강민호가 선언하자 그의 측근 이사들이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박영수 부장은 테이블 끝에 앉아 잿빛 얼굴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모든 것이 강민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바로 그때 육중한 이사회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제 해고당했던 인턴의 복장이 아닌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윤지수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이 방의 모든 권력자들을 압도할 만큼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의 등장은 강민호의 완벽한 연극 무대를 산산조각 냈다. 누구야? 누가 저 여자를 들여보냈어? 보안팀은 대체 뭘 하는 거야? 강민호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의 냉철했던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지고 어제의 그 불안한 모습이 다시 드러났다. 그는 윤지수가 어떻게 이 최고 보안 구역에 들어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제가 들여보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의실 구석,
가장 연장자인 최 이사, 제1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는 강민호의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세웠으나 강민호가 대표가 된 이후 실권을 잃고 명예직으로 물러나 있던 인물이었다. 윤지수 양이 이사회에 꼭 전달해야 할 진실이 있다고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대표의 독단적인 경영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최 이사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저 여자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인지 아닌지는 이사회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강 대표. 최 이사의 조용한 반격에 강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윤지수는 최 이사의 호의 속에 당당하게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강민호의 맞은편 빈자리에 앉았다. 윤지수입니다. 5년 전 제1의 탐욕의 모든 것을 잃은 트라이턴 다이나믹스 윤상현 대표의 딸입니다. 그녀는 주눅들지 않고 이사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췄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1 그룹의 이사님들께 여러분이 잃어버린 진실과 양심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강민호 대표는 제가 데이터를 조작하고 기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1의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침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자신이 피닉스 프로젝트에 배정받은 첫날부터의 모든 동선을 띄웠다. 저는 강 대표의 지시에 따라 가장 평범한 인터넷 권한으로만 움직였습니다. 저는 강 대표가 저에게 준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덫안에서 강 대표가 박 전무를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 심어놓은 비리의 증거들만을 수집했을 뿐입니다. 입시런테크의 유령회사 정체, 수천억 원대의 자금 유출, 이 모든 것은 강 대표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만들어낸 또 다른 범죄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강민호의 감시망을 피했는지, 어떻게 그의 의도를 역이용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박 부장의 공식적인 승인하에 합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는지 밝혔다. 그것은 강민호의 오만함을 무기로 사용한 완벽한 전략적 침투였다. 강민호는 자신의 적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조작된 해석일 뿐이야. 강민호가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그의 편이었던 이사들조차 그의 광기 어린 부정 뒤에 숨은 진실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 윤지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강 대표는 5년 전 트리턴 사건 역시 경영 파탄에 의한 합법적인 인수합병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버지를 횡령범으로 몰아세웠죠. 하지만 여기 그날의 진실이 담긴 파일이 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하나의 음성 파일을 띄웠다. 팬도라, 파이어, 트라이튼, 파이너, MP4. 이 파일은 제1의 보안 시스템에 의해 5년 전 공식적으로 파기된 파일입니다. 하지만 제1의 보안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시스템은 데이터를 파기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조차 진실의 원본을 가장 안전한 곳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제1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오늘 저에게 이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김진철 팀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시스템의 승리라고 말했다. 강민호는 그 파일명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5년 전 그가 김 팀장에게 삭제하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파일.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유일한 증거. 안 돼, 안 돼, 당장 꺼. 저걸 끄란 말이야. 그가 미친 듯이 스크린으로 달려들려 했지만 최 이사가 보낸 경호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윤지수는 망설임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에는 5년 전 그날의 대화가 울려 퍼졌다.
윤 대표, 마지막 기회야. 기술 넘기고 내 밑으로 기어들어와. 그럼 살려는 주지. 강민호의 젊고 오만한 목소리였다. 강민호 씨, 당신은 경영자가 아니야. 약탈자일 뿐이지. 내 기술은 당신 같은 사람 손에 더럽혀질 수 없네. 나는 법대로 하겠네. 윤세아 아버지의 강직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이어진 강민호의 광기 어린 독백. 법, 좋아. 네가 믿는 그 법이 널 어떻게 짓밟는지 보여주지. 내 회사, 내 명예, 내 가족,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널 빈털터리 횡령범으로 만들고 내 기술은 헐값에 빼앗아 주겠어. 감히 날 거역한 대가가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자 범죄의 자백이었다. 강민호가 어떻게 트레이톤을 무너뜨렸는지 그의 입으로 직접 증언한 스모킹건이었다. 강민호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에게 동조했던 이사들이 가장 먼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강 대표, 이게 다 사실이었단 말인가? 우린 속았어. 강 대표의 개인적인 비리를 돕고 있었던 거야.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강민호를 제물로 바칠 준비를 했다. 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엄숙하게 선언했다. 이사회는 지금부로 강민호 대표의 모든 직무를 정지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긴급감사를 발동하며 이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이관할 것을 결의합니다. 강민호는 멍한 눈으로 바닥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하찮게 여겼던 평범한 인턴 하나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녀의 칼이 되었고 그의 잔인함이 그녀의 방패가 되었다. 그가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진실이 그가 가장 신뢰했던 부하의 양심 속에 살아남아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윤지수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정의의 시간이었다. 이사회 회의실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강민호의 범죄가 담긴 5년 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진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호는 더 이상 제2원의 제왕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이 기록된 디지털 증거 앞에 무력하게 주저앉은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의 곁에 섰던 이사들은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에게서 물러났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자신들도 이 스캔들에 휩쓸릴지 모른다는 노골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다. 최 이사가 손짓하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새로운 보안팀 요원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더 이상 강민호의 사병이 아니었다. 이사회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제2원의 공식적인 집행력이었다. 그들은 강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강민호 전 대표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팀의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강민호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의 제국, 그의 부, 그의 권력. 그 모든 것이 평범한 인턴이라고 얕잡아 봤던 한 여자의 치밀한 계획 앞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요원들에게 무기력하게 끌려가기 시작했다. 회의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의 시선이 문가에 서 있는 윤지수와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승리자의 환희나 복수심에 불타는 증오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인간을 바라보는 차갑고 고요한 연민, 혹은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바로 그 순간 강민호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오만함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깨달았다. 검찰 조사, 재판, 그리고 감옥.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사회적인 죽음이었다. 그가 얕봤던 그 인턴, 그가 짓밟았던 희생자의 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는 이 굴욕적인 진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을 붙잡은 요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회의실 바닥을 기듯이 윤지수를 향해 다가갔다. 윤지수, 아니, 윤세아, 제발. 모든 것을 가진 CEO였던 남자가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존재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많은 이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윤지수의 구두 끝을 잡으려 하며 무릎을 꿇었다. 제목 속의 그 장면이 가장 굴욕적인 형태로 현실이 되었다. 모든 것을 가진 CEO가 평범한 인턴에게 무릎을 꿇었다. 내가 졌어. 네가 이겼어. 그러니까 제발 이것만은 멈춰줘. 원하는 게 뭐야? 돈, 제2원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아니, 내 사재 전부를 너에게 주지. 제발 이 사회에서, 언론에서, 트위터 파일만은, 그것만은 덮어줘. 나를 살려줘. 그는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구걸하고 있었다. 윤지수는 자신에게 매달리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5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이 남자 앞에서 이렇게 애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개인적인 증오를 넘어선 것이었다. 강민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명확하게 울렸다. 당신이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을 이었다. 당신은 당신의 탐욕에 짓밟여 억울하게 돌아가신 내 아버지의 영혼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피를 빨아먹고 키워온 이 제1 그룹의 수만 명의 임직원들, 당신이 기만해온 모든 사람들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녀는 강민호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당신은 착각하고 있어.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지수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사들을 향해 선언하듯 말했다. 당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은 애초에 당신 것이 아니었으니까. 당신은 돈을 잃는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훔쳤던 것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놓을 뿐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녀의 선언에 강민호는 모든 희망을 잃었다. 협상도 거래도 불가능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한 것이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단단한 정의라는 이름의 원칙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무너진 채로 요원들에게 다시 끌려나갔다. 제1 그룹을 지배했던 강민호의 시대는 그렇게 가장 치욕적인 모습으로 막을 내렸다.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은 제1 게이트로 발칵 뒤집혔다. 모든 것을 가진 CEO, 횡령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5년 전 트라이튼 다이나믹스 사건 재조명. 강민호의 추악한 진실. 연일 뉴스 헤드라인이 강민호의 몰락을 대서특필했다. 그가 입시론텍 등을 통해 빼돌린 비자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와 결탁했던 정치권과 재계의 인사들까지 줄줄이 소환되었다. 제1 그룹은 최 이사를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었다. 박영수 부장은 강민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윤지수의 편에 서서 내부 증거를 보존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룹 쇄신의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과거의 방관자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조직의 부패를 도려내는 집행자가 되었다. 그리고 김진철 팀장. 그는 이사회가 열리던 날 아침 판도라 파일을 윤지수에게 넘긴 직후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감췄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제1의 모든 보안 시스템 접근 권한을 초기화시킨 마스터키 하나만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5년 전에 빚을 갚고 제1이라는 거대한 성을 떠나 자신만의 속죄의 길을 떠났다. 윤지수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추모 공원을 찾았다. 그녀는 아버지 윤상현 대표의 묘비 앞에 섰다. 5년 동안
횡령범이라는 누명을 썼던 아버지의 묘비는 최근 재심을 통해 모든 혐의를 벗고 트라이턴 다이내믹스의 명예로운 대표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그녀는 묘비에 조용히 국화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가 옳았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쓰여야지 사람을 짓밟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 제가 지켜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의 눈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복수의 완수가 아닌 그리움과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추모 공원을 걸어 나올 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 이사였다. 윤지수 양, 제2원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자네의 힘이 필요하네. 과거의 제2원은 있게 우리가 새로 만들 제2원의 전략기획실장 자리를 맡아주지 않겠나? 자네 같은 인재가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하네. 윤지수는 걸음을 멈추고 제2원 타워가 있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거대한 성을 무너뜨렸지만 그 성의 새로운 주인이 될 생각은 없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은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인턴 윤세아의 가면도 복수자 윤지수의 무게도 벗어던진 온전한 자신만의 미소였다. 아니요, 이사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제 길은 제2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하고 단단했다. 하지만 조언은 하나 드릴 수 있겠네요. 진정한 혁신은 거창한 시스템이나 완벽한 통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제 김진철 팀장님이 보여주셨던 그리고 박영수 부장님이 선택하셨던 평범한 사람의 양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